됩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이 브라질에 5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마찰의 원인은 관세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쿠데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폭탄으로 이 우파인 보우소나루 구하기에 나선 겁니다. 게다가 미 재무부는 재판을 담당한 브라질 연방 대법관마저 인권법을 이용해서 제재했는데요.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브라질 내정에 개입한 것은 대선 재출마를 선언한 현 루라 대통령에게는 오히려 정치적 호재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과 브라질의 대치 상황 수상한 GPS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뉴질랜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럭비는 가장 인기 있는 국민 스포츠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대표팀 올 블랙스의 명성도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뉴질랜드 럭비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립니다. 8월 20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현지 시간으로 21일 콜롬비아에서 경찰 헬기 피격과 군부대 앞 폭발물 테러가 잇따라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안티오키아주에선 경찰 헬기가 격추돼 8명이 숨지고 8명이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같은 날 바예델 카우카주에선 공군기지 근처에 있던 차량이 폭발해 최소 5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습니다. 당국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잔당과 이 일대 마약범죄 조직의 소행으로 보고 있는데요.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은 2016년 정부와 평화협상을 체결한 뒤 정당을 조직해 제도권으로 편입됐지만 일부 이탈 파벌이 현재도 무장 게릴라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인질의 완전 석방 등 이스라엘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쟁 종식을 위한 즉각적인 협상을 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18일 수용한 단계적 휴전안은 60일 휴전에 생존 인질 10명 석방 등이 핵심인데요. 양측의 조건이 달라서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무역 합의 타결 약 한 달 만에 합의 내용을 문서화했습니다. 의약품과 반도체처럼 품목 관세가 부과된 경우 합계 관세가 최고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처음 명시했는데요. 이유는 미국의 교역국 가운데 처음으로 관세 상한선을 약속받았습니다. 또 항공기와 부품, 또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 유럽산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대상 목록도 명시됐는데요. 대미 주력 수출품인 와인과 주류가 포함되지 않아서 프랑스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수도 워싱턴 DC를 거리 직접 순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의 범죄가 국가 비상사태 수준에 달했다면서 경찰을 통제하고 주 방위군을 투입한 지 열흘 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를 두고 치안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라는 평가와 정치적 효과를 노린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적 시선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5,500만 명 이상의 미국 비자 소지자 전원에 대해 비자 취소 또는 추방을 할 만한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류, 범죄 활동,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 테러 활동 관여, 또 테러 조직 지원 등의 징후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비자 신청자뿐 아니라 기존의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도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나란히 달리는 두 기차. 네, 나란히 달리기만 할 뿐 만나지 못하는군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기차인데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를 해서 양국 간 협상이 좀 급진전되나? 라고 네네네. 기대를 했는데 좀처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21일에 복수의 크렘린궁 소식통을 인용해서요.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협상 조건을 보도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종전 조건으로 동부의 돈바스 지역 전체 할양,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 포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의 영토 요구에서 한 발 물러나긴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핵심 요구를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네.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현재 일부를 통제하고 있는 돈바스 전역을 넘겨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작년 6월에 돈바스는 물론이고요. 남부의 자포리자, 헤르손주까지 4개 주 전체를 넘겨라라고 했던 거에서는 일부 후퇴를 하긴 했습니다. 대신 현재 점령 중인 이 자포리자와 헤르손에서는 현재 전선을 유지하면서 동결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바뀌긴 했는데요. 네. 현재 러시아가 돈바스의 88% 정도, 자포리자와 헤르손에서는 한 73% 정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점령 중인 하르키우 등 다른 지역 일부를 우크라이나에는 돌려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날 준비가 됐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당성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 또 이 점을 지금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진 않는데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실 작년 5월에 임기가 만료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계엄 때문에 선거를 미루고 있으니까 이 법적으로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이 좀 뭐 2주 뒤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러시아 쪽에서 최근에 내놓은 얘기는요. 정상회담이라는 건 전문가급에서 시작해서 최대한 철저하게 준비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얘기죠. 이게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계속 나왔던 얘기여서.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니까 예. 진짜 빨리 이루어지나 맞아요. 했던 분위기가 건데. 좋은 줄 알았는데. 네, 뒤돌아서서는 자꾸 다른 얘기가 지금 슬슬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 또 영토 포기는 안 된다. 나토 가입 철회는 러시아가 요구할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대통령이 마주 앉기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측의 간극이 워낙 크니까 좀 조만간 실현되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침략국을 공격하지 않고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이러면서 우크라이나가 뭐 러시아 본토 공격을 할 수 있다 뭐 네. 이런 얘기 비슷하죠. 네, 21일에 트루스 소셜에 전쟁에서 침략자의 나라를 공격하지 않고는 승리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수비만 하는 훌륭한 팀이 공격을 못한다면 이길 수 없는 것과 같다. 이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바이든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반격하는 걸 막고 방어만 하게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자기 얘기를 뒤집은 거예요. 작년 12월에 당선자 신분이었을 때 네. 타임지랑 인터뷰를 했을 때는 러시아 본토 공격을 강하게 반대했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하는 걸 허용한 결정에 대해서 이건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에 말을 바꾼 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하려는 뜻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젤렌스키
젤렌스키 대통령과 직접 회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긴 했는데 네. 지금 본국에 돌아가서 계속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쉽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네, 손자병법에 나온 유명한 고사성어죠. 네. 상대와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또 유럽 정상들의 백악관 회담이 평화롭게 마무리되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이건 유럽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연구해서 언어 사용법을 터득해 왔기 때문이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공부해서 얻어낸 5가지 공략법이라는 걸 소개했는데요. 잘 분석했군요. 네. 네. 제일 먼저 트럼프가 반응하는 적절한 어휘를 써야 된다라는 게 꼽혔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제재는 싫어하는데 관세는 좋아한답니다. 관세 너무 네, 좋아하죠. 그러니까요. 그거 우리도 이제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휴전이라고 하면은 반감을 갖는데 네. 살상을 멈추길 원한다라고 하면 이건 또 받아들인답니다. 그래서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이번 회담에서 휴전이든 평화협정이든 살상을 멈춰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다. 네. 두 번째는 부동산 용어를 써라라는 건데요. 부동산 사업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종전 협상에서도 다른 것보다 영토 교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지도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더니 고맙다. 이거 정말 좋았다라는 평가가 나왔대요. 네. 그리고 유럽 정상들도 러시아 측의 영토를 양보해 주라라는 주장은 미국의 플로리다주를 내놔라라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했더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사하다라는 얘기는 많이 할수록 좋다라는 건데요. 자기 공로를 강조해 주면서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이 30번 넘게 계속 땡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엑시오스의 보도에 따르면 네. 너무 과장된 건 또 또 싫어한대요. 적정한 네, 선에서 적절한 선에서 아부를 해야지 지나치면 이거 아, 아닌데라고 이거는 또 싫어한다고 합니다. 참 이게 선을 넘쳐 지키기가 어렵죠. 그러네요. 네 번째, 직접 대화를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깃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유럽 정상들이 뭐 어디 돌려서 그 만남을 갖는 게 아니라요. 아예 직접 전화를 그냥 건답니다. 그래서 지금 메르츠 독일 총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단골 통화 상대로 알려져 있는 인물들이고요. 네. 마지막은 트럼프 대통령과 친구가 되라는 겁니다. 공사 구분이 모호하고요.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일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가 될수록 유리하다라는 거죠.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속마음을 나누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자주 친답니다. 그래서 지금 효과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의사 전달 통로로 지금 스투브 대통령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각국이 네. 트럼프 대통령 알아가기에 열을 그렇죠. 올리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근데 우리가 뭐 뉴스를 전하면서 네. 또 이런 내용들 많이 좀 그렇죠.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도 이제 알겠습니다. 네, 좀. 우리도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니까 예. 네,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불에는 불로 대응하겠다. 네, 미국 연방의회 하원 의석수를 둘러싸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유리한 선거구를 조정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주, 민주당 지역으로 꼽히는 캘리포니아 주 간의 싸움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가 먼저 나섰어요. 20일에 하원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 의석을 5석 추가하는 선거구 조정안을 민주당이 반대했는데도 표결에 붙여서 통과시켰습니다. 주 상원도 공화당이 우세고요. 주지사도 공화당 소속입니다. 곧 최종 승인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법안은 민주당이 갖고 있는 5개 선거구를 일부 통합하거나 분할해서 공화당 지지세가 더 많도록 재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구 총수 자체는 그대로인데 경기를 조정한다는 거예요. 공화당이 최대 5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좀 다시 조정을 해보겠다라는 건데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이 앞서 있긴 한데 딱 3석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몇 지역만 뒤집혀도 다수당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걸 한번 근본적으로 바꿔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선거구를 재조정할 때는 10년마다 인구조사를 해서 바꿉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서 이례적으로 중간선거 이전에 선거구를 재편했다라는 게 다르다라고 로이터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러면 불에는 불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그러면 나온 네, 거군요. 우리도 하원 의석을 5석 늘릴 수 있게 선거구를 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의회도 21일에 민주당 하원 의석 5석을 더 확보하기 위한 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을 더 지피고 있습니다. 나는 게리맨더링을 선호하진 않지만 민주당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백악관과 공화당이 장악한 주 정부가 선거구 재조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뉴섬 지사를 지원 사격하는 데 나섰습니다. 네. 근데 지금 공화당은 멈출 뜻이 없습니다. 그렇죠. 플로리다, 인디애나, 오하이오, 미주리주 등에서도 선거구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민주당도 일리노이, 메릴랜드, 오리건주에서 지금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선거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 차이로 이긴 지역 텍사스의 5석을 새로 만드는 청사진이 전국적인 선거구 재조정을 촉발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내년 중간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가 샌드위치맨 인 워싱턴 DC. 잉글리시맨 인 뉴욕이 아니고요. 예, 네, 생각나는. 워싱턴 DC에 등장한 샌드위치맨들입니다. 길쭉한 샌드위치 빵이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워싱턴 DC에서 떠올랐습니다. 네. 10일에 샌드위치 투척 사건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치안을 확립한다면서 군과 연방 요원을 투입을 했잖아요. 네. 시민들이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일 밤에 워싱턴에 살고 있던 법무부 직원 션 찰스 던이라는 사람이 거리에서 연방 요원하고 마주치니까 수치스럽다. 내 도시를 떠나라 라면서 손에 들고 있던 샌드위치를 포장지 채로 던졌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S사 네. 샌드위치였는데 이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 영상이 찍히면서 굉장히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며칠 뒤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방검찰이 오. 중범죄 혐의로 기소할 건데 최대 8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했고 이 던이 법무부에서도 해고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 빵이 이후에 저항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위대들이 우리는 왜 촛불을 들잖아요. 그렇죠. 시위를 하러 갈 때 샌드위치를 샌드위치를 들고 들고. 가는 겁니다. 소셜미디어에 샌드위치 밈이 등장을 했고 네. 티셔츠랑 굿즈까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뱅크시 스타일을 좀 표방을 해서 샌드위치를 던지는 남성을 그린 포스터가 지금 여러 곳에 붙었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 샌드위치를 던진 던이 아이러니하게도 법무부 직원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네. 과잉 기소 논란이 사건의 파급력을 키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국회의사당 폭도들은 사면을 했거든요. 근데 샌드위치 투척을 했다고 최대 8년형 중범죄형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시민들이 반발을 한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지역 예술가들도 나섰습니다. 샌드위치 빵이 그려진 티셔츠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는 행정부를 상대로 뭐라도 하자 이런 의미였다고 하고 네. 한 판화가는 워싱턴 DC 깃발 문양을 샌드위치 모양으로 바꿨습니다. 그 별 3개 밑에 문양은 빨간 줄이 가로로 2개 예. 있는데 그걸 샌드위치 빵 모양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게 $3,300 460만 원 이상을 모으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네. 평범한 세상에서라면 샌드위치를 법 집행 요원들에게 던진 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감옥까지 갈 일이냐 이 판화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네, 이럴 줄 알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 나왔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네. 사막에 스키장을 지어서 동계 아시안 게임을 치르겠다라면서 가져갔습니다. 개최권을. 사막에서 동계 아시안 네. 게임이 이게 되겠나? 잘 안 되잖아요, 네, 사실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네. 결국 공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기를 대체해서 개최할 수 있는 국가를 찾고 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2029년 대회를 유치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나 중국이 대신 개최를 일단 하고 네. 사우디는 그 다음 대회인 2033년 대회를 유치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뭐냐면 한국, 중국은 각각 2018년과 2022년에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미 대회에 필요한 시설 인프라와 운영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니까 먼저 개최를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 그 안에는 준비가 안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는 사우디와 이와 관련된 어떤 논의도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동계 아시안 게임이 2017년에 일본 사포로 대회 이후 중단됐어요. 그러다가 올해 2월에 중국 하얼빈에서 8년 만에 부활을 했는데 네. 돈은 많이 드는데 홍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올림픽보다 좀 관심이 떨어지니까요. 개최하려는 나라가 얼마 없고 눈이 내려야 되는데 아시아권 국가 가운데 눈 내리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동안 동계 아시안 게임을 유치한 국가를 보면요. 네. 우리나라,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딱 4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예상을 깨고 사우디가 우리가 사막 나라지만 사막 해보겠다라고 한 건데요. 예. 지금 네옴시티라고 굉장히 큰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데 그 안에 산악 관광단지가 있거든요. 네. 여기 높은 곳에서 개최를 하겠다라는 게 사우디의 얘기였습니다. 이 트로제나라는 좀 높은 곳에 네. 스키 슬로프 같은 거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물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인공눈을 이제 물을 공급해서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거였는데 네. 이걸 만들려면 200km 떨어진 바다에서 물을 끌어와야 돼요. 이것도 어렵고 해수를 그럼 담수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설비 공사는 아직도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지역이 해발 2,600m의 고지대에 있대요. 근데 네. 가는 도로가 딱 단차선 도로, 1차선 도로 하나밖에 없답니다. 공사 차량이 들어가기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한 내에 완공을 과연 하겠느냐라는 4년 남았거든요. 4년도 네. 채 안 남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국토의 95%가 사막인데 사실 동계 아시안 게임 유치 자체가 무모하지 않았느냐. 네, 사우디 네. 왕가가 스포츠 워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각종 문제를 은폐하려는데 나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았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동하계를 통틀어서 아시안 게임을 처음 유치했던 사우디 이 대회를 시작으로 2034년 FIFA 월드컵 하계 아시안 게임도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네. 지금 동계 아시안 게임부터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네. 어려운 이야기였다니까. 그럴 줄 당초에 알았다니까요. 네 이럴 줄 알았지. 그러니까요. 짧게 다음 키워드 네. 알아볼까요? 과격한 은퇴 세대. 미국과 유럽 곳곳에서 60대 이상 베이비붐 세대가요. 은퇴 후에 음주나 마약, 급진 시위 참가를 하면서 노년을 보내는 과격한 은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아주 뭐 음주율도 굉장히 높고요. 마약 사용률도 높고 지금 시위에 나가는 비율도 높은데요. 그럼 왜 은퇴 세대가 이럴까? 베이비붐 세대들은 의료 기술이 예전보다 발달해서 네. 예전 노년층보다 건강합니다. 그렇죠. 연금도 네. 많아서 재정적 기반도 탄탄하니까 은퇴 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등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부모들이 시위를 한 걸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면에서 달라졌다는 건데 문제는 지금 젊은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처럼 여유 있는 상태에서 은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격한 은퇴는 베이비붐 세대에 그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합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해리 스타일스의 As It Was 함께 듣겠습니다. Come on, Harry, we want to say goodnight to you. Holding me back, gravity's holding me back. I want you to hold out the palm of your hand. Why don't we leave it at that? Nothing to say, and everything gets in the
wants to know that you're well. In this world, it's just us. You know it's not the same as it was. In this world, it's just us. You know it's not the same as it was. As it was. As it was. We know it's not the sam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EBS법을 처리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 등은 오는 25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표결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오원식 국회의장이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80주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차기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다만 과반 득표를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에 대한 결선 투표를 진행하고 오는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당대표를 최종 선출합니다. 내란 특검팀이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세 번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내란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고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까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발부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4차 소환 조사는 오는 토요일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을 경영평가할 때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럭비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오클랜드 김훈대 통신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럭비가 세계 최강이라고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조금 낯선 면이 있는데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럭비 어떤 의미일까요? 뉴질랜드에서 럭비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선 뉴질랜드 국가의 정체성이자 문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 스포츠로 불린 만큼 뉴질랜드 국민들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데요. 네. 많은 한국인들이 축구에 열광하듯이 뉴질랜드인들은 럭비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공원이나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이 럭비를 즐기는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역 커뮤니티의 럭비 클럽은 가족 행사와도 같아서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경기를 즐기고 응원합니다. 뉴질랜드 럭비 국가대표팀은 올 블랙스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팀이고 이들이 승리하면 온 국민들이 축제를 벌입니다. 네. 올 블랙스 유니폼에는 검정색 고사리 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네. 이 로고는 뉴질랜드 국가대표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블랙스 팀은 마오리족뿐만 아니라 남태평양 출신 다양한 인종의 선수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뉴질랜드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고 또 강한 팀워크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 전에 선보이는 하카가 또 유명하다고요. 네.
뉴질랜드 럭비 문화의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바로 올 블랙스 팀이 경기에 앞서 선보이는 하카 춤입니다. 하카는 마오리족의 전통춤인데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기를 높이기 위해 추던 의식이었습니다. 네. 올 블랙스는 이 하카를 통해서 상대 팀의 기선을 제압하고 뉴질랜드의 문화적 뿌리와 전통을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뉴질랜드인들이 럭비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히 스포츠를 넘어서 팀워크, 인내, 규율, 겸손 같은 뉴질랜드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국가 정체성, 문화 그리고 사회 통합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뉴질랜드의 럭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세기 말입니다. 넬슨의 보타니컬 리저브에서 뉴질랜드 최초의 럭비 경기가 열렸는데요. 이 경기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이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후 럭비는 빠르게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았고 100년이 넘는 긴 역사 동안 뉴질랜드의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럭비 경기도 시즌이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대회라든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럭비는 계절에 따라서 다양한 리그와 대회가 열립니다. 네. 먼저 슈퍼 럭비 퍼시픽 경기는 뉴질랜드, 호주, 피지, 사모아, 통아 팀들이 참여하는 남반구 최고의 클럽 대항전입니다. 보통 2월에서 6월 사이에 경기가 열리고요. 네. 뉴질랜드에서는 블루스, 치프스, 허리케인스, 크루세이더스, 하일랜더스 이렇게 5개 팀이 참가하는데 네. 각 팀의 홈 구장에서 경기가 진행됩니다. 마이터 10컵은 뉴질랜드 국내 럭비 유니언 리그로 지역 팀들이 경쟁하는 대회입니다. 주로 겨울철에 열립니다. 올 블랙스가 참가하는 국제 경기는 가장 가까운 경기가 8월 24일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고요. 네. 11월까지 남아프리카, 호주, 아일랜드 등에서 대회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럭비 월드컵은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세계 최고의 럭비 국가대항전인데요. 올 블랙스는 이 대회에서 항상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규칙을 알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럭비 경기는 복잡한 규칙이 많지만은 핵심 규칙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럭비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 중에 하나는 바로 패스 방향입니다. 뒤 또는 옆으로만 패스가 가능하고요. 앞으로 전진하는 방법은 공을 들고 뛰거나 발로 차서 앞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럭비의 득점은 크게 4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점수가 모두 다릅니다. 네. 먼저 트라이라고 하는 것은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득점 방식인데요. 네. 공격팀 선수가 공을 들고 상대팀의 인골 지역, 골대 뒤에 땅에 네. 공을 찍으면 성공합니다. 미식 축구의 터치다운과 비슷하지만은 공을 땅에 직접 찍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컨버전 골이 있는데 이것은 2점입니다. 트라이에 성공한 팀에게 주어지는 추가 기회인데요. 네. 트라이를 성공시킨 지점과 평행한 라인상에 원하는 곳에서 공을 차서 H자 모양의 골대 크로스바 위로 넘기면 2점을 추가로 얻습니다. 세 번째는 페널티 골인데 네. 3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팀의 반칙으로 인해서 페널티 킥을 얻었을 때 그 자리에서 공을 차서 골대를 넘기면 3점을 얻습니다. 그리고 드롭 골이 있는데요. 이것 역시 3점입니다. 경기 도중에 공을 땅에 한번 떨어뜨려서 튀어오르는 순간 바로 차서 골대를 넘기면 3점을 얻습니다. 네. 이런 규칙들을 알고 경기를 보면 복잡하게 엉켜있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점수를 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뉴질랜드 올 블랙스 경기는 강력한 태클과 역동적인 패스 그리고 스크럼과 라인아웃에서 보이는 거친 몸싸움을 더해 주어서 흥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뉴질랜드 럭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김훈대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수상한 GPS입니다.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브라질인데. 브라질. 예. 네. 브라질 뭐 나라는 다들 아실 테니까. 앞서서 뉴질랜드 럭비 얘기했는데 이제 브라질은 축구잖아요. 예. 오늘은 축구는 아니고 어떤 네. 사람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렉산드레 지 모라에스, 브라질 연방 최고법원의 판사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직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 쿠데타 음모의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입니다. 네. 이 보우소나루, 저는 사실 좀 이름 말하기도 이젠 조금 이런 말 그렇지만 좀 지겹습니다. 코로나19 때 왜 그때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네. 말 따라한다며 뭐 말라리아 네. 약 퍼뜨렸다가 난리 나고 또 아마존 파괴해서 거의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비난을 받았던 뉴스에 많이 등장을 했던 사람인데 전 대통령 브라질의 그러다 지금 이제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다시 좌파 노동자당 정권으로 바뀐 그렇죠. 거고. 네, 이 사람 쿠데타 시도 때문에 이제 재판을 맡고 있는데 이 네. 지모라이스 판사가 소셜 미디어를 이 보소나루가 하도 쓰니까 네. 이제 지금 그만 써라 이렇게 금지를 시켰어요. 근데 보소나루가 이거를 위반을 해버린 거예요. 다시 또 열심히 올린 거죠. 그랬더니 네. 그럼 안 되겠다. 그 법원을 조롱하게 놔둘 수는 없다. 피고가. 그래서 가택연금 해버렸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편을 약간 들고 예, 약간이 아니라 뭐 대놓고. 노골적으로 이 보우소나루가 대선에서 브라질 대선에서 진 다음부터 네. 미국의 이제 트럼프 쪽에 완전히 결탁하다시피 했는데 네. 문제는 사실 뭐 그 지지라든가 정치 성향이 다르면 뭐 대립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이 보우소나루가 이제 룰라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겼을 때 승복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현 대통령이었는데 승복하지 않고 지지자들한테 문제 그 소셜 미디어 이런 걸로 난동을 부추기고 요거 사실 트럼프가 좀, 했던 거죠. 예. 겹쳐 보이죠. 결국은 쿠데타를 시도하려다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보우소나루를 편드는 거를 넘어서 이거는 요즘엔 거의 뭐 내정 간섭이라고 해도 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네. 이제 대표적인 게 브라질산 제품에 미국이 50% 관세를 부과를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숫자를 실제로 찾아보니까 작년에도 미국이 흑자였고 그다음에 10년 동안 서비스, 상품, 교역 전부 다 미국이 흑자입니다. 원래는 이제 적자를 미국이 적자니까 국가에 대해서 하겠다. 상호관세 뭐 이런 한국, 얘기한 일본 건데. 등 유럽연합 등등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는 흑자인데도 흑자인데 그러니까 뭐 상호관세, 보복관세 이런 거 다 말이 안 되고 네. 특히 서비스 부문은 미국 흑자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유독 이렇게 초강경 조치를 취한 거 브라질 법원이 보우소나루를 처벌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거는 추측이 아니라 예. 미국이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지 모라에스 판사를 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우소나루가 재판을 받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브라질을 압박하는 것도 황당한 상황인데 그렇죠.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 개인을 타깃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주장을 보면 네. 브라질 법원이 보우소나루 기소한 거는 마녀 사냥이다.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의 선동을 이 판사가 하고 통제한 있다. 거 이거는 언론 자유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관세 폭탄하고 그다음에는 지모라이스 판사 개인에 대한 이제 제재까지 들어갔습니다. 미국 비자를 취소했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앞으로 뭐 미국 내 뭐 자산 동결 금융 제재 이런 것까지 다 이 개인에 대해서. 근데 이러면서 무기로 삼은 것이 미국의 마그니츠키법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원래는 이 법은 2012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직전에 러시아에서 이 세르게이 마그니츠키라는 변호사가 러시아 정부의 이제 부패를 폭로를 했다가
붙잡혀 들어가서 고문당하고 병들었는데 방치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망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미국 의회가 이제 러시아를 겨냥해서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은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하고 네. 미국 내 이제 러시아인들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이거를 동결시키고 거래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던 건데 네. 이거를 이제 2016년에 통과된 거는 오바마 말기고 이제 시행된 거는 트럼프 초기였는데 이거를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이제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이라는 건데 네.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서 인권을 침해한 사람도 미국이 제재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법이긴 한데 예.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인권을 침해한 사람은 미국 내에서는 제재를 받게끔 미국에 못 들어오고 미국에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글로벌 경제 속에서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번에 그 법을 적용을 해서 이 예. 브라질 판사한테 적용을 예.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 법을 미국이 동원한 전례가 어떤 게 있었냐면 네. 2018년에 그 자말 카스키라는 언론인이 이제 네. 사우디 언론인이었는데 튀르키예에서 굉장히 끔찍하게 살해된 사건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죠. 네. 이때 사우디 관리 17명을 이 법으로 제재를 했습니다. 뭐 정작 근데 이 모든 것에 배후로 지목됐던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인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뺐죠. 근데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 미얀마 군 장성들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건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하고 그 측근들 네. 그다음에 2020년에는 중국의 그 신장 위구르 자치주의 공산당 서기 이런 사람들이 이 제재 대상이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인권을 미국이 세계 경찰로서 옹호하는 거는 그렇죠. 뭐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음. 약자들의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호막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인권을 위한 법이 좀 미국의 적대적인 나라 혹은 적대적인 정권을 압박하는 도구가 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더니 이제는 브라질의 연방 최고법원 판사를 인권의 보우소나로의 인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네. 제재를 한 건데 이 백악관 성명을 제가 이거를 읽어봤어요. 네. 무려 2,221단어 어마어마하게 긴 성명입니다. 네. 브라질의 최근 정책이 미국의 안보와 외교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정확한 맥락은 저 읽어봐도 구체적인 연결고리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지 모라이스 판사는 법적인 권한의 남용에서 미국의 소셜미디어와 기업을 검열했다. 그래서 브라질 정부의 위협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굉장히 강도 높은 말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브라질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브라질의 이 지모라이스 판사가 일하고 있는 연방 최고법원에서는 외국법은 우리나라에 관할 권이 없다. 네. 트럼프 정부 조치의 효력을 우리는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가 정지시키겠다. 그러니까 네. 마그니츠키법 이거를 브라질 안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한 건데 이게 사실은 근데 논리 싸움인 거고 관할권이라는 게 네. 당연히 미국의 마그니츠키법은 미국에서 적용되는 거라서 그렇죠. 이제 뭐 브라질이 이거를 뭐 어떻게 하겠다. 사실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기는 한데 이제 마그니츠키법을 그러고 법원에서도 그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이 법 이름을 명시하진 않았어요. 다만 미국의 월권 행위에 대해서 네, 그랬더니 또 미국의 그 미주를 담당하는 국무부의 서방구 사무국이 이 소셜미디어 X에다가 성명을 내면서 지 모라이스 판사는 미국과 미국 시장에 접근하려는 모든 기업과 개인에게 유해하다. 미국인은 그와 거래할 수 없고 미국이 아닌 사람들도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과 거래하려면 신중히 해라. 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거는 조금 일종의 무슨 개인에 대한 그 왜 무슨 세컨더리 보이콧 이런 것도 네. 아니고 굉장히 좀 심하게 이렇게 지금 타겟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공격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 네. 지 모라이스 판사 어떤 인물입니까? 이 연방 최고법원 판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연방 대법관과는 다른 겁니다. 이 브라질에는 이 연방 이제 대법원이 따로 있고 네. 그다음에 연방 최고법원은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헌법재판소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지모라이스 판사는 젊었을 때 원래 검사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그런 경우가 좀 적은데 다른 나라들 보면은 뭐 검사하고 판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지모라이스는 젊었을 때 이제 검사할 적에 상파울루 주의 검사였는데 상파울루 시 정부를 상대로 이제 공무원들 부패 수사 주도해 갖고 뭐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해요. 네. 그래서 상파울루 주의 주 법무장관 거쳐서 이제 연방 최고법원 판사가 된 거고 이제 룰라 대통령이 승리한 게 2022년 대선인데 사실 요 무렵부터는 연방 선거법원장도 겸임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대선이 있고 그 다음에 2023년에 대선 지고 나니까 보소나루 지지자들이 이제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뭐 의사당 습격하고 많이 보던 장면이네. 그랬더니 거기에 가담했거나 동조한 이 전현직 공직자들을 이 판사가 전부 다 체포령 내려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막지 못한 브라질리아 주지사 해임해버렸어요. 이 부분부터는 조금 판사가 헌법재판소의 판사가 한마디로 우리 뭐 시장 도지사 해임까지 이거가 가능하냐 약간 이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었겠죠. 네. 그래서 브라질 안에서도 찬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치로 풀 것을 다 법으로 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브라질은 사실은 뭐 미국의 트럼프 1기 출범하기도 훨씬 전부터 그 빼떼라고 부르는 그 노동자당, 친노동자당, 반노동자당 나뉘어서 이제 극심한 정치적인 양극화를 겪고 있고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양극화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브라질도 유독 심한 나라들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모라이스 판사의 이런 행보, 헌법 지킴이 이기는 한데 이제 이 브라질 정치 구도로 봤을 때는 반대 세력으로부터는 굉장히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브라질 국내의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미국이 개입했다는 게 오늘 할 이야기인데. 네, 지금 사실 전 세계에서 네. 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라는 존재가 세계 각국 정치에서 전부 어떻게 보면 분열을 일으키는 상수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사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조짐이 좀 있기는 한데 그런데 이게 막연하게 트럼프식의 어떤 극우 행태, 그 포퓰리즘 이런 것들이 뭐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수준은 이미 넘어섰어요. 네. 트럼프가 이렇게 브라질 문제에서처럼 직접 개입한다든가 트럼프 주변 인사들이 다른 나라의 극우파들과 손잡고 그 나라 정치에 직접적으로 그 나라 정치에 대해서 발언하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유럽의 극우파들 이렇게 부추기고 근데 참 이 일론 머스크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 지모라이스 판사를 트럼프 정부가 미워하는 이 관련해서도 이 머스크가 또 당연히 끼어 있습니다. 네. 작년 8월에 이 머스크가 갖고 있는 소셜미디어 X를 지모라이스 판사가 브라질 안에서는 서버를 제공하지 못하게 브라질 업체들이 기억나요. 네. 차단해버린 거예요. 네. 접속 못하도록. 예. 네. 근데 무슨 그때는 절차상의 문제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차단 조치는 2달 만에 풀었는데 네. 왜 그랬냐면 보소나르의 주된 선전 수단이 X였고 거기가 가짜 뉴스 선동의 플랫폼 그래서 결국은 브라질 민주주의에 대한 온라인상의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이 판사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럼블이라는 소셜 미디어가 있어요. 네. 이 캐나다에 본사를 둔 동영상 플랫폼인데 네. 이게 브라질에서 특히 보소나루 지지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데 네. 이제 올 2월 달에 이 법원이 여기에다가 가짜 뉴스에 해당된다고 본 게시물들은 삭제하라라고 했는데 럼블이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럼블이 어떻게 했냐면 이 트럼프가 만든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 뭐 있잖아요. 그거랑 서버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금지시켰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를 자극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미국 언론들 보도입니다. 네. 쿠데타 음모에 대해서도 뭐 입장은 아주 강경하겠는데요, 그러면? 네, 뭐 보소나르가 특히 재선 캠페인 하면서 본인이 현직 대통령인데 선거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공격을 했어요. 선거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 그랬더니 이때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맡고 있던 지모라이스 판사가 보소나르 지금 수사한다. 그다음에 의사당 공격 일어난 다음에는 뭐
우익 블로거들, 이른바 인플루언서들 여기까지 전부 다 정치인들. 네. 그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대법관 구금하자 막 이렇게 얘기했던 보소나루 정부의 강요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쿠데타에 거기 동조한 강요들. 그다음에 옛날 군세 독재 정권 시절 그때 좋았던 거 아니야라고 옹호했던 연방 의원들, 예, 전부 다 체포해 수사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브라질의 이 쿠데타 음모라는 게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지지자들 나가서 뭐 해라 이렇게 정도 한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우소나르가 룰라를 비롯해서 당시에 야당이던 노동자당의 의원들, 정치인들 암살하려고 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재판 과정에서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도 이 지모라이스 판사는 미국이 그런다고 물러서지 않는다. 네. 미국은 민주주의가 취약한 게 어떤 건지 이해를 못할 거다. 왜냐하면 쿠데타를 경험 안 해봤으니까. 네. 그런데 브라질은 20년 동안 군사 독재를 겪었고 몇 번이나 쿠데타를 겪었다. 질병의 공격을 많이 받았을수록 네. 항체도 더 강하게 형성하고 백신도 더 많이 맞게 된다. 이게 워싱턴 포스트랑 최근에 지모라이스 판사가 인터뷰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이 싸움 뭐 어디까지 끌고 갈까요? 그러면? 지금 일단 이게 관세 싸움하고 엮여 있어서 그렇죠. 교착 상태긴 한데 물밑에서 접촉은 계속 하고 이야기가 있고 있겠죠. 그다음에 또 룰라가 뭐 네. 잘 아시겠지만 실용주의자예요. 그렇습니다. 극한 대치까지는 아마도 안 갈 거고 일단 룰라 정부가 트럼프 관세 조치의 영향을 그러니까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국 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300억 헤아리니까 한 7조 7천억 원 규모의 이름이 소버린 브라질인데 브라질의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네. 이렇게 그런 자기네 기업들 살리기 위한 일종의 금융 지원 패키지 이런 거 발표를 했고 네. 그러면서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히려 그래서 브라질은 룰라 대통령은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이렇게 물밑으로나마 협상을 하고 있고, 하고. 예, 그러면서 또 뭐 브릭스 국가들하고 밀착도 하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도, 중국 그 브릭스 국가들하고 브라질이 점점 좀 가까워지는 네, 특히 모습이거든요. 최근에 인도도 50% 관세 맞아요. 폭탄 맞았기 때문에 네, 네. 예, 인도랑 또 친하게 지내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미국하고 협상하고 하려다 보니까 또 브라질 끌어올리고 있고 네. 그리고 트럼프 덕분에 룰라는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고 올라갔어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최근에 재선 도전도 선언을 하긴 했어요. 내년에 조금 있죠? 나이가 좀 너무 많긴 한데 79세인데 네. 노동자당의 다른 대안도 없고 해서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